안녕하십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워렌 버핏이 93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한화로 약 15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46억씩 번 셈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데요. 65년부터 작년까지 이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은 19.8%에 해당합니다.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이 기간 중에 9.9%였으므로 19.8%는 그 2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입니다. 대단하죠. 워렌 버핏은 어마어마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재산 대부분을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 93번째 생일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인덱스 펀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로빈 위글스워스의 투자의 구원자들 이 책이죠. 이 저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가가 될 수 있다는데 회의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성공적인 투자자조차 못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워렌 버핏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수조 달러의 자금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될 경우 초과 수익을 얻는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모든 비용을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란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상대적인 주식시장 가치에 따라서 전체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묵혀두는 투자를 말합니다. 워렌 버핏이 헤지 펀드 운영자 테드 세이즈와 내기를 건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2006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다음과 같이 도발적인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내 생각에 투자 전문 집단은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 1년에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대략 1,4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펀드는 잘 나가는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 집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후일 이 발언을 들은 세이즈가 기분이 나빠져서 워렌 버핏에게 편지를 써서 내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부터 10년간 버핏은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지수 S&P 500에 투자하고 세이노 측은 5개의 재간접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긴 사람이 각각 내기에 건 상금을 다 갖기로 했습니다. 버핏은 자기가 이기면 상금을 자신이 정례적으로 기부하는 자선단체에 전달하기로 미리 약속했습니다. 10년 후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125.8%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여기죠.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 10년까지 매년 펀드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이노 측 펀드 5개는 A, B, C, D, E 이렇게까지 있죠. 그래서 최종 수익률이 21%, 42%, 87%, 2%, 27%, 그래서 평균 36.3%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5개 펀드 중 어느 것도 뱅가드 펀드가 추정하는 S&P 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완벽한 승리죠. 원래 100만 달러로 예상된 상금은 그러니까 10년 전에 미국채의 양측이 32만 달러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대략 1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미국채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100만 달러가 아니라 220만 달러로 상금의 총액이 증가했습니다. 버핏이 이겼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가 후원하는 자선단체 걸스에 기부했습니다. 나중에 테드 세이즈는 만일 내가 젊은 청년이라면 더는 투자업계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 투자업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과가 운에 따른 것인지 능력에 따른 것인지 현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단순히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수익률이 시장에서 잘 나가는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한 펀드 모두를 이겼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결과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로빈 위글스워스의 투자의 구원자들이라는 책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루이 바슐리에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00년에 박사학위 논문 투기 이론을 썼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금융증권이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방식으로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후일 금융학자로 이름을 떨친 폴 쿠트너는 투기 가격에 대한 바슐리에의 연구는 금융연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매우 탁월한 논문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바슐리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동안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아마 이 경험이 그의 연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루이 바슐리에죠. 20살 때 사진입니다. 주식 가격이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의 연구는 취객이 비틀거리며 걷는 랜덤 워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 명제는 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의 성과가 저조한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엘프리드 콜스 3세입니다. 이 사람은 신문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서 공기가 맑은 콜로라도로 가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과연 주식시장이 예측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예측가들 중에서 주식시장 전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그 소수의 더 나은 성과도 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1932년에 콜스 경제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분이 엘프리드 콜스 3세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중요한 이정표 중의 하나로 1957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미국 425개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지수를 출범시킨 것, 이것도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1960년 메릴 린치 증권사의 마케팅 책임자 루이스 엥겔은 주식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투자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가 과연 정말 그런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광고 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엥겔은 모교 시카고 대학에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달라고 부탁하며 기부금 5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 기부금 덕분에 시카고 증권가격연구소, 약자로 CRSP가 설립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최근 시카고 증권가격연구소 홈페이지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시카고 대학 증권가격연구소는 루이스 엥겔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926년부터 모든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금까지 재투자했다면 1960년까지 연 9%의 수익률을 얻으며 특히 195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는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 9% 또는 10%는 사람들이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투자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뜻이죠. 시카고 대학 증권가격연구소 책임자 제임스 로리는 1965년 한 강연에서 주식 종목을 다트 던지는 방식으로 골라 투자하는 것도 능력 있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만족스러운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리는 주식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967년 시카고 대학 출신의 학자 마이클 젠슨이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그는 1945년에서 64년까지 20년 동안 115개의 뮤추얼 펀드의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는 비용을 제하기 전에도 평균적으로 전체 시장의 성과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펀드 매니저에 맡겨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 시장의 수익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분이 마이클 젠슨입니다.
1964년 MIT 대학의 폴 쿠트너는 주식 가격의 무작위적 특성이라는 책에서 1900년 바슐리에의 박사 논문 전체를 최초로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그의 책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주식 가격이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슐리에의 박사학위 논문 전체를 번역해서 실은 것입니다. 쿠트너의 책은 500페이지에 이르는 아주 두꺼운 분량이었는데요. 여기 책 제목에서 보듯이 The Random Character of Stock Market Prices 인데 군데군데 활자가 떨어져서 말 그대로 디자인으로 랜덤하다는 것을, 무작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주가는 랜덤하게 움직이고 모든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9에서 10%의 연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축적된 지식이 인덱스 펀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새로운 조직 경영과학연구소 책임자로 존 맥커니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의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패시브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수 추종 펀드를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1971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웰스파고의 경영과학연구소가 만들어낸 지수 추종 펀드는 동일 가중치 지수였습니다. 항상 변동하는 주식에 동일 금액이 투자되도록 계속 비중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1973년 웰스파고는 S&P 500을 동일 가중치가 아니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그 S&P 500의 성과를 단순히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덱스 펀드의 출범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웰스파고 외에도 아메리칸 내셔널 뱅크, 배터리 마치도 유사한 인덱스 펀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수수료가 0.3%에서 0.6%로 당시 해치펀드들이 운영하는 상품의 수수료보다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셋 다 완벽한 인덱스 펀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모든 종목을 다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모집된 펀드 규모도 작았고 당시는 한 종목을 살 때 정액 수수료를 내야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소형 주식을 모두 사면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S&P 500 모두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인덱스 펀드들은 개인이 살 수 없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회사 등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인덱스 펀드가 출현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고 있는 웰스파고 본부입니다. 74년 미국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엘슨이 이분이죠. 한 저널에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대형 기관들이 S&P 500을 추종하는 대규모 패시브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존 보글이 이 글을 읽고 열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으로 기본 수수료만 받고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펀드의 구조와 폴 세뮤엘슨이 제안한 저비용 신상품은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보글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패시브 펀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독점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존 보글입니다. 75년에 찰스 앨리스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당연히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인덱스 펀드가 한 가지 방법이다. 성과 측정 회사들의 자료를 보면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을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글에 존 보글은 더욱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946년에서 1975년 동안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 평균 수익률은 9.7%인데 반해서 S&P 500 수익률은 11.3%였습니다. 복리 효과까지 고려하면 30년 전 주식형 펀드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이익이 1639만 달러이지만 S&P 500 추종 펀드에 넣었다면 2500만 달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어떤 펀드보다는 지수 추종 펀드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크다는 거죠.
1975년 4월에 존 보글은 이사회에 패시브 뮤추얼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패시브 뮤추얼 펀드를 별도로 운영할 뱅가드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여기 위키페디아 뱅가드 그룹 사이트에 가보면 이 그룹이 1975년 5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해 5월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펀드 운영 비용은 연 0.3%, 거래 비용은 0.2%였습니다. 이것이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살 수 있는, 그리고 S&P 500의 모든 주식을 다 담은 제대로 된 최초의 완벽한 인덱스 펀드입니다. 동월 8월에 1132만 달러가 모집되었습니다. 사실 보글은 이사회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보글 입장에서는 처참한 실패이죠.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1979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됩니다. 401k 계좌를 통해서 개인이 주식펀드에 투자해서 연금을 모아가도록 저축해가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을 지나서 주식시장의 화랑세가 연출되면서 이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뱅가드 그룹은 1983년에 401k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뱅가드의 상품은 규모가 커갈수록 비용을 더 잘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뱅가드 그룹의 운영 자산 규모가 1980년에는 30억 달러에서 80년대 말에는 470억 달러, 그리고 2000년에는 562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존 보글의 모습입니다. 보글은 광고비 지출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을 익살스럽게 잘 이야기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뱅가드 그룹의 낮은 운영 수수료와 결합해서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언론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1990년대 초에 다양한 인덱스 펀드들이 등장하면서 인덱스 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존 보글의 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초판이 나왔고 2019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존 보글은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대한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것이 뱅가드 토탈 스톡마켓 인덱스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론에 따르면 인덱스 펀드는 실제 모든 종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지수 S&P 500은 사실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만을 포함한 지수이기 때문에 존 보글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1992년에 출시된 뱅가드 토털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옹호자인 두 거장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분은 존 보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워렌 버핏입니다. 존 보글은 미국 시장 전체를 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의 뜻에 따르면 현재 티커로 VTI 이 ETF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5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 그러니까 티커로 스파이나 VO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거장이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옹호하면서도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고른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 8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화가 나고 분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현상과 경험은 동서고금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11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여기서 땅이란 삶의 터전이고 부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등장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꽹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온유하며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